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회장님이야 그 임원진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운동에 의해 되는 대사 과정에 어떤 분자 생물학적 과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자 생물학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굵직한 사건들만 말씀드리면 1961년에 거울릭이 그 ATP와 LDH 액티비티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분자 생물학이 시작되었고 1975년에 저의 멘토이신 할러지가 마이토콘드리아 엔자임을 처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작고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의 1988년에 부스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 셀룰러 앤 모레큘러 엑사이즈 피지올로지라고 해서 이 엑사이즈 피지올로지와 분자 생물학을 결합시킨 이런 단어들을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요. 1998년에 가시뉴린 어떤 기전에 대해서 처음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1998년에 스필그만 그룹에서 피시온알파를 분석함으로써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발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스필그만 그룹은 피시온알파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그 스필그만하고 같이 연구를 같이 했던 루아스가 지금은 칼로린스카에 있는데 그 피시온알파 4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약간 센세이션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또 엑서사이즈가 프로테인의 트랜슬레이션 이피전시를 증가시킨다라는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제에 맞춰서 이 분자 생물학이 어떻게 운동 생리학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정의에 따르면 운동에 의한 어떤 특정 인자, 소위 말하는 DNA나 RNA, 프로테인, 모레큘러 등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합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러한 프로테인 또는 프로테인 지인 또는 프로테인 어떤 메타볼라이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최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오가닐이 어떻게 크로스톡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생리학 분야에서는 셀룰러 앤 모레큘러 엑사이즈 피지올로지 또는 줄여서 모레큘러 엑사이즈 피지올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레큘러 바이올로지가 생리학에 적용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운동에 의한 생리학적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의한 신체적 적응이 어떠한 조절 기전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펫이 어떻게 운동에 의해서 대사되는가를 말씀드릴 텐데 주로 포커스가 피파 베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피파 베라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많이 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흥미를 좀 더 꾸고자 과거 이제 진화론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사 체계는 약 300만에서 400만 년 전에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지금까지 이제 발전되어 오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 사이에 우리가 이족 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많이 대사 과정이 발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 또는 진화론에 관련된 바이오 생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가 인간들에 의해 정복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엔두런스 캐패시티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에서 400만 전에는 주로 이제 그 숲을 이루고 있다가 한 200만 3만 사이에 지구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휴먼의 조상들이 이족 보행을 하기 시작하고 또는 털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엔두런스 캐패시티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다르게 어떤 스피드라든지 어떤 운동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건 사실인데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엔두런스 커패시티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지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지치게 만든 후에 그들을 잡아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하고요. 그리고 대륙을 이동한다든지 또는 물을 찾아서 멀리 이동할 때 엔두런스 커패시티가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해서 동물과 또 인간에도 같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피파 베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게 되면, 피파 베라는 그 핵 수용체입니다. 핵 수용체인데 지구성 운동을 하게 되면 핵 수용체에 있던 피파 베타가 DNA에 바인딩을 하고 펫 대사와 관련된 FABP라든지 PDK4, CPT1을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잘 아시겠지만 FABP라든지 CPT1들은 지방산을 마이토콘드리아 내로 유입시키고, PDK4는 파일브레이시 아세틸코에로 변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내부로 가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즈 대사를 좀 차단하고 지방산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7년에 에반스 그룹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증명해냈는데, 피파베라가 지구성 운동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글루코즈를 세이브하고 지방산 대사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이 엔두런스 캐패시티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리프디진이라고 하죠. 절약 유전자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파베라도 글루코즈를 보존한다는 입장에서는 트리프디진 절약 유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절약 유전자는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을 많이 쓰게 함으로써 글루코즈를 또는 글라이코진을 이 머슬 내에 잘 보존할 수 있게끔, 절약할 수 있게끔 하는 유전자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약을 하게 되면 글라이코진은 어떤 위험 상황에서, 우리가 산소 없이 갑자기 움직여야 할 때는 저장되어 있던 글루코즈를 쓰겠죠. 그럴 때 어떤 맹수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주요한 에너지 소스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호모는 저의 조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보고된 논문이 재밌는 논문입니다. 아까 피파베라는 동물과 휴먼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유전자인 반면에 이 CMAH라고 하는 이 유전자는 동물과 다르게 저희한테는 좀 깨져가지고 우리한테는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입니다. 지방대사에 꼭 필요한 산소가 요구되는데, 이 CMH 유전자가 산소 공급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 CMH는 New5AC를 만들게 되는데, 이 New5AC는 시알릭에이스라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시알릭에이스는 슈거 같은 모레큘인데, 이 세포 외벽에 붙어서 산소가 세포 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침팬지 동물들한테는 이런 것들 다 있는데 휴먼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짐으로 인해서 산소가 세포 안으로 잘 확산됨으로써 그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엔두런스 캐패시티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CMH 유전자, 인간 같은 유전자를 쥐한테 전이시킨 다음에 러닝 엔두런스를 측정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부터 이어져 나오는 유전자나 단백질들이 어떻게 그 프로그램된 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이 휴먼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게 점프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과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백질과 주전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어떤 대사 질환을 정복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랩에서 보고했던 논문들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휴먼 논문입니다. 2017년에 보고된 논문인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HIIT는 High Interval Exercise Training입니다. 그리고 RT는 Resistance Size, CT는 Combined Training입니다. 이 세 가지 엑스타입을 했을 때
영과 올드에 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VO2 피크가 힛 엑사이즈나 컴바인 엑사이즈, 엔두런스와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증가하는 건 잘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1RM도 1RM은 RT와 CT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FFM은 모든 그룹에서 다 증가했고 글루코즈 처리 능력은 여기 좀 약간 이상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분자생물학적 어떤 기전을 분석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도 한번 드리고 올게요. 마이토콘드리아 엔자임의 어떤 능력도 힛 엑사이즈나 컴바인 엑사이즈는 증가했고 저항성 운동에서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다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직 퍼블리시하지 않아서 몇 가지 데이터는 좀 삭제하고 피파 베라와 관련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에서 다 증가합니다. 특히 영, 올드 관계없이 다 증가하는데 재밌는 것이 이 피파 베라는 지방산을 통해서 증가하거나 보통 지구성 운동을 통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제가 지구성 운동이 아닌 저항성 운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피시온 알파4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시온 알파4는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근육에서 발현되어서 머슬의 하이퍼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인간의 근육에서 피시온 알파4를 딕텍션하고 저항성 운동과 컴바인 트레이닝에서 확실히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군에서는 마찬가지 피시온 알파4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 특히 머슬 바이옵시가 운동이 끝난 72시간 후에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백질이 저렇게 높게 올라온 이유는 그 지구성 운동이 단백질의 그 트랜슬레이션 이피션시를 증가시키다든지 아니면 그 카타볼리즘이나 옥시데이션을 감소시킴으로써 단백질의 할프라이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72시간 후에 제가 머슬 바이옵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면은 올드 그룹에서 mRNA가 여전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 우리가 해석할 때 처음에 mRNA만 보고 혹시 운동 강도가 올드 그룹에서 더 높아서 mRNA가 더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트랜슬레이션 EPC가 0군에서 더 높기 때문에 mRNA가 모두 단백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보시게 되면 단백질이 0그룹에서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요. 올드 그룹에서는 좀 슬라이트 약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RNA를 보실 때는 좀 약간 조심해야 될 특히 운동과 관련된 mRNA를 볼 때는 단백질과 확실히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피파베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본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피파베라가 이제 어떠한 유전자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는 어떤 프로테인과 결합을 해서 메타볼릭 조절을 대사 조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7년에 제가 보고한 논문인데 피파베라가 지구성 운동에서 증가를 합니다. 근데 G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피파베라가 좀 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운동을 시켰더니 PHON 알파뿐만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엔자임들이 동시에 같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피파베라가 PHON 알파뿐만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아 그 바이오제네시스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피파베라가 그 NRF1의 유전자에 붙어서 특히 그 프로모터에 바인드를 한 후에 NRF1의 유전자를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NRF1이 중요한 이유는 이 피파베라가 NRF1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증가된 NRF1이 캠 카이나즈 베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놈은 그
AMPK 상위 기준입니다. AMPK 상위 기준으로서 이 피파 베라가 NRF를 통해서 캠카이네즈 베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올해 3월에 보고된 논문인데요. 이 AMPK가 MAP2A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AMPK에 의해서 이 증가된 MAP2A는 이 피파 베라의 유전자에 붙어서 피파 베라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mRNA가 증가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성 운동에 의해서 증가되는 어떤 칼슘 시그널링, 이 캠카이네즈 베타를 통해서 PAMPK, MAP2A, 피파베라, NRF1과 같은 어떤 파지티브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또한 지구성 운동은 근육의 지방산 동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피파베라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 증가된 피파베라는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페리애시드 옥시데이션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피파베라가 다른 오가닐과 어떻게 크로스톡을 하는지,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성 운동을 하게 되면 TPM뿐만 아니라 TPM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피파베라와 PCN알파가 증가하게 되는데 동시에 TPM이라는 인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TPM은 마이토콘드리아 내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핵에서 발현됩니다. 특히 피파베라를 통해서 피파베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RF1의 발현을 증가시키는데 이 NRF1은 TPM의 프로모터에 붙어서 TPM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발현된 전구체는 마이토콘드리아에 가서 성숙하게 되고, 성숙한 TPM은 이곳에서 리플리케이션이나 메인터넌스, 트랜스크립션 같은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핵에서 마치 TPM을 마이토콘드리아로 전근을 이 파견 보낸 거죠. 파견을 보내서 일을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신호를 받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을 했습니다. 이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입니다. 이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은 레트로그레이드 시그널링을 통해서 핵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ATP 신서시 그리고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퀄리티 컨트롤 뿐만 아니라 셀 자체의 퀄리티 컨트롤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포 자체가 안 좋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조절해서 셀 자체를 죽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온들의 유출입을 조절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잠깐 보시게 되면 이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컴플렉스 1, 2, 3, 4가 있는데 그 컴플렉스 1, 2, 3, 4를 통해서 2번 빼고 1, 3, 4를 통해서 프로톤이 인터멤브레인으로 들어가면서 전위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 생기는 전위 차에 의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생깁니다. 이 포텐셜이 이 안쪽 그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이제 전위 차이가 생김으로써 그 칼슘 이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ATP 신테이지를 통해서 ATP가 생성되죠. 그래서 선행 연구들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칼슘의 시그널링을 하는 센서일 뿐만 아니라 조절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이토콘드리아는 칼슘의 유출입을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제 조절하냐면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을 조절해서 이 칼슘의 유입을 조절하는데 이러한 유입이 TPM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글루코즈가 들어왔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지방산이 마이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왔을 때 어떤 그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을 더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런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마이토콘드리아 엔자임들을 분석해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컴플렉스 1, 3, 4의 몇몇 엔자임들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mRNA 수준이 아니라 후전사 기전을 통해서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소들이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치느냐, 베타 옥시데이션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고요. 뿐만 아니라 TCA 사이클이 고지방식을 하든 정상식이라 하든 간에 상관없이 TCA 사이클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루코즈를 줬을 때 마이토콘드리아의 커플링 레이시오가 감소하는 반면에 지방을 줬을 때에는 커플링 레이시오가 더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TPM은 글루코즈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지방산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TPM이 옥스포스의 커플링 에피션시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가한 TPM은 베타 옥시데이션 TCA 사이클을 활성화시키고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칼슘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그 칼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카이네즈 베라와 그 하위인자들이 다 함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여기 글루토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근육에 있는 핵에서 피파 베라의 발현이 증가하게 되면 이 피파 베라가 TPM의 발현을 조절하고, TPM은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을 조절해서 TCA 사이클, 베타 옥시데이션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보낼 때에는 칼슘을 이용해서 핵으로 신호를 보낸 다음에 캠카이네즈 베라를 통해서 다시 자기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엑사이즈에 의해서 유도되는 피파 베라와 TPM의 파이티브 조절 기전을 저희가 확인했고, 이것은 에너지 메타볼리즘, 특히 지방산 산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체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TPM이 지방산을 선호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파 베라가 증가함으로써 글루코즈가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지방산을 핵으로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여보내기 때문에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피파 베라 AMPK가 글루토포를 증가시킴으로써 글루코즈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거죠. 저희가 쥐를 이용해서 확인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랜들 사이클은 지방 대사가 활성화됐을 때 글루코즈 유입이 차단된다고 보고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파 베라는 지방산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루토포를 통해서 글루코즈의 유입을 증가시킨다. 랜들 사이클과는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위 기전 글라이코리시스와 LDHB를 확인함으로써 이 피파 베라가 글라이코리시스를 증가시켜서 파이루벳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선행 연구를 보니까 Pepper in the Flame of Carbohydrate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오래된 클래식이죠. 이 지방이 이렇게 타려 그러면 카보하이드레이트에 조그만 불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선행력으로 삼아서 이 파이루벳 카복실레이즈입니다. 이 옥살라이트 아세테이트가 증가해야 TCA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피파베라는 PDK4를 통해서 이 아세틸코에로 되는 것이, 파이루벳이 아세틸코에로 되는 것이 그것을 차단하는 반면에 파이루벳이 PC를 통해서 옥살로 아세틸 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이 활성화될수록 TCA 사이클에서 활성화될수록 좋아지고 PC를 통해서 이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계속 공급함으로써 지방산 산화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니고요. 세포에서 순에서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동물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